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반값 아파트의 전설 다시 돌아오나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야당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단일화가 확정됐어요. 그래서 4월 7일 날 2021년 재보궐선거의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참고로 쇼킹 부동산의 선출직 공문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정책으로 한정합니다. 누굴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목적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도전을 합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장을 역임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과연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세웠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요. 저는 뉴타운이 떠오릅니다. SH공사의 반값 아파트도 떠오르고요. 장기전세 시프트도 생각이 납니다. 여전히 기억나는 주택 공급 정책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이 관련돼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했을까요? 아니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주도했습니다. 시범 뉴타운, 2차, 3차 뉴타운까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다 지정하고 퇴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2011년, 2006년 7월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당시 2007년 4월 31일 날 3차 뉴타운 마지막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에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뉴타운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값이 불안해지거든요. 왜냐면 이 4차 뉴타운 후보지에 주택가격이 워낙 들썩들썩하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니까 더 이상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뉴타운, 4차 뉴타운을 지정하니 많이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장기 침체로 접어들면서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중산층을 위한 주택 정책을 세웠을까요? 바로 보금자리 지구 정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들어서면서 초스피드로 보금자리 주택 지구 정책을 세워요. 그래서 정말로 빠르게 토지 수용까지 끝난 다음에 주택을 초스피드로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요, 서울의 공공아파트를요, 주변 시세에 75에서 85%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요.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현재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해서 서울 사람들한테 분양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거죠. 이것이 부동산 폭락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반값 아파트 공급하니까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분양가 하나만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금리적인 영향 부분과 2기 신도시의 입주를 통한 수도권 전반적인 공급 과잉 분위기, 게다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대세 하락기까지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 건데, 그 하락을 이제 가속시켰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반값 아파트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집을 마련하기 힘든 가구에게는 전셋집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장기 전세 쉬프트 정책이었죠. 무려 13만 2천 호가 공급되게 됩니다. 자, 시프트 정책은요,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은 얘는요, 임대주택 공급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선호한 형태로 공급했던 최초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중산층 임대주택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형태 좋아할까요? 월세 좋아할까요? 전세 좋아할까요? 당연히 전세 좋아하겠죠. 대한민국은 방 2개짜리부터는 무조건 전세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게다가 주변 시세 80% 수준에서 저렴하게 공급하고요. 20년 동안 증액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장기 거주가, 내 집처럼 거주가 가능했어요. 자, 그리고 전용 면적 51에서 114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제공한 거예요. 야, 너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저소득층이니까 작은 면적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런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국민임대주택도 전용 59제곱미터까지 넉넉한 크기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소셜 믹스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30%는 분양이고요. 70%
80%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이 분양에 사는 사람인지 장기 전세에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또한 서울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임대주택이 공급되잖아요. 그 임대주택도 장기 전세로 공급을 해서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를 공급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임대주택이 어디 위치해 있냐? 예를 들어 204동에 125 라인에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임대주택이 어떻게 위치되어 있냐? 501호, 902호, 1101호 여기에 임대주택을 넣어놓으니까 이 사람이 임대주택 거주자인지 아니면 분양주택 거주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집처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보면요, GH 기본주택, 행복주택, 청신호 같이 야 나 임대주택 산다고 당당하게 홍보하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에 대한 구조적인 생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거주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 담당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쉬프트 정책이라는 겁니다. 당시 서울시에 거주 중인 30대 부부는요,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타이밍이 오면은요, 보금자리 지구를 통해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했으면 됐어요. 지금처럼 청약 경쟁률 높지도 않았습니다. 강남 보금자리 지구 위에는요, 그냥 넣으면 붙는 수준이었고, 외곽 지역은 선착순 분양까지 했어요. 근데 그 분양가가 엄청나게 저렴하면서 부담 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거죠. 또한 장기 전세나 국민임대로 공급되는 25평, 33평 아파트에 20년 동안 장기 거주 가능하다. 임대 아파트란 눈치 보지 않으면서도 장기 거주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니까 선택지가 충분히 있었고 주거 문제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업적은 100점입니다. 저소득층, 중산층 모두 아우르는 완벽한 주거 정책이었죠.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임기에 들어가면서 서울시 주택정책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먼저 서울시 신규 택지 지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올스톱이 돼버려요. 자, 지정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정한 것까지 대거 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장기전세 제도까지 폐지가 돼버려요. 장기전세 제도를 폐지하고 행복주택 제도를 대거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주택이 중산층을 위한 공급 정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최고 주거 면적도 밑도는 형태로 공급이 됐어요. 한마디로 자녀 있는 신혼부부한테 17평짜리 아파트를 공급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에 들어가면서 중산층을 위한 저렴한 공급, 부담 가능한 공급이 사실상 막혀버립니다. 임대랑 분양시장 모두에서요.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그랬을까요? 자, 박원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는 관점이 각각 달랐던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호도 높은 아파트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자체는 이를 공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알겠고 지금도 많이 회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SH공사의 부채가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들어서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무려 2년 만에 9조에서 16조까지 치솟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렴한 분양가와 선호도 높은 임대주택 확대가 양립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요, 재정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과도한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는데 앞장을 섰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공급해야 되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에 SH 분양주택의 분양가가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분양가를 통해서 높은 분양가를 측정받아야 SH 부채도 줄이고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 SH공사의 부채가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 크게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요, 서울에 필요한 주택 유형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건 저희가 다음에 박영선 후보 서울 이제 설명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잘한 점과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 같이 체크를 드렸습니다. 만약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과거처럼 선호도 높은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까? 자, 과거에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그렇게 원하는 주택을 크게 늘릴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요, 이명박 정부의 신도시 정책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지송 LH 사장이요, 이 보금자리 주택을요,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추진을 하면서 그 토지를 SH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신규 택지가 사실상 전무해요. 없단 말입니다. 고덕 강일지구가 마지막 공공택지였어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증가는요, 최소 10년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2주 시작하자 해도 6년 걸린다 말씀드렸어요. 또한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때보다 지금은 훨씬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중심으로 꼭지점 찍고 그부터 우하향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로또 분양을 제시한다 그래도 지금처럼 청약 광풍이 불지 않았던 부분이고, 사람들이 주택 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주택 선호도 꽤 높았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정반대예요. 동서남북으로 청약 난민들이 20만에서 30만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에 어떤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집 보면요, 스피드 공급대책 1탄과 2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이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드리고요, 후보 간 부동산 정책 비교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사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도 이 공약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영상에서 이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